와우. 안녕하세요.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. 오늘도 역시 임준배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81년도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임 위원님 인사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이제 연휴 시작인데 저희는 또 사무실에 밤늦게 앉아서 지금 핸드폰 앞에 두고 또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또 만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하여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. 예,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럼. 네. 지난 80년도 12월 달에 이제 김태식 선수가 LA에서 타이틀을 뺏기면서 그 무관국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81년도로 넘어가서 81년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치렀던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. 1월 달에 이제 그 24일인데 국내 날짜로는 25일이에요. 김철호 선수가 그 베네수엘라로 이제 날아가서 라파엘 오로노에게 그 도전을 하게 됩니다. 정말 이 경기는 그 한국 챔피언에 불과했던 김철호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고, 또 80년도 그 연말에 이제 그 계속 그 한국 선수들이 패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생중계를 하지 않았던 경기입니다. 그렇죠. 그 80년 말에 이제 노 챔피언국이 되면서 그 스포츠 잡지라든지 복싱 전문 잡지에서도 자 이제 81년도에는 누가 과연 세계 챔피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그런 기사 속에도 이름 한 번 못 올렸던 김철호 선수였어요. 그 당시에 이제 거론됐던 건 오히려 그 같은 체급이면 배석철 선수라든지 뭐 또 주니어 플라이급 김환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거론됐지 김철호 선수는 사실 국내 팬에게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선수가 아니었죠. 그래서 의외였죠, 정말. 예, 시합 원정길에 오르면서도 거의 뭐 매스컴의 주목을 못 받고 뭐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그 외롭게 조용히 그 팀이 베네수엘라로 떠났죠. 그랬는데 이제 그 1월 25일 날이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. 확실치는 않은데 기억이 그냥 나는데 뭐 낮에 이제 뉴스에서 그 자막으로 나오고 뭐 난리가 나더니 몇 시간 후에 이제 녹화 필름이 공수돼 와서 하루 종일 그 방송국에서 틀었었던 예, 그런 기억이 애당초 납니다. 뭐 승산이 없는 시합이라고 중계팀이 파견이 안 됐었고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또 카라카스가 아니고 산크리스토발이라고 별로 들어보지 못한 약간 지방 도시겠죠. 그리고 시합장도 스타디움도 아니고 이제 투장, 야외 투장에서 이제 좀 뭐 지방 시합이었죠. 그러니까 뭐 중계반 편성은 아예 생각도 못했던 시합이었죠. 근데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부터 이제 긴급 공수에 와가지고 여러 차례 들었었죠 그때. 거의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. 예, 예. KBS를 통해서 계속 중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,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챔피언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. 예, 그 이 시합은 오르노가 그 이 시합 전에 이제 그 맹장 수술 했었죠. 뭐 그랬다고 예. 얘기는 전해지고는 있어요. 예, 맹장 수술에서 약간 그 브랭크가 있었고 또 시합 이 오르노 선수가 오른손 부상이 좀 고질적이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전 시합에서 그러니까 레프트 하나로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시합이 좀 있었는데 이 시합도 좀 오른손이 그렇게 아주 그 정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오르노 입장에서는 아시아 한국에서 온 도전자를 뭐 레프트 하나라도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겠죠. 뭐 실질적으로도 8라운드까지 정말 일방적으로 밀린 그런 예, 시합이었잖아요. 9라운드에 그 바디샷 맞고 정말로 그 맹장 수술한 부위를 때렸는지 뭐 뒤로 돌아서면서 거의 구르다시피 해가지고 뭐 KO가 되는 아주 그 인상적인 그 피니시가 됐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그게 뭐 반칙타다 아니다 그런 얘기도 많았지만 예. 주심이 줏대를 가지고 그 경기를 김철호 선수의 KO승으로 이제 보고를 하면서 네네. 뭐 논란 없이 그렇게 챔피언이 됐는데 정말 통쾌한 그 시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 불과 이 시합 있기 4, 5개월 전에 이제 한국 챔피언에 가도 올랐던 그 김철호 선수니까
정말 신데렐라 보이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. 연초에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참 기분 좋은 소식을 이제 김철호 선수가 전해주고 그리고 열흘 후에 이제 그 작년 80년 10월에 오구마 쇼지에게 정말 억울한 판정패를 당했었던 그 박찬희 선수가 오구마 쇼지와의 3차전을 도쿄에서 갖게 됩니다. 네, 이 시합은 그 2차전에 그 1라운드에 다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프리의 그 석연치 않은 점수 그리고 뭐 전반적인 어떤 그 시합 전반을 통해서 그 박찬희가 좀 억울하게 진 것을 WBC에서 인정을 해서 그 세 선수의 재시합을 다시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 해리 깁스 주심이 실제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단 지금 이제 녹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맞추는데 그 채점표에도 10대 9로 이제 기재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. 네, 나머지 두 주심은 10대 8로 포인트를 했는데 그 레프리만 10대 9로 물론 다운이 됐을 경우에 10대 9를 줄 수도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그런 뭐 10대 8 규정은 반드시는 없었죠.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링 오피셜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건데 그 10대 9를 다운을 시켰음에도 10대 9를 주는 경우는 뭐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뭐 어떻게 뭐 카운터 한 대 쳤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다가 다운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10대 9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다운이 되면은 10대 8을 원칙으로 했어야죠. 맞아요. 그 당연한 그 처사였는데 어쨌든 뭐 그 주심의 마음은 이미 오구마에게 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정말 이 3차전을 기대를 굉장히들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. 네, 뭐 그 경기 초반에 오구마가 그 눈 부상으로 인해서 아주 유혈전이 됐죠. 유혈전이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2대0 판정이 나왔지만 내용 면에서는 뭐 이긴 시합이 아니었어요. 진 시합이 맞고요. 이 시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박찬희 선수의 고질적인 초반 강세, 스태미너 부족. 네, 후반에는 거의 많이 몰리죠. 후반에는 스태미너가 끊겨서 많이 몰리는 장면이 많이 연출돼서 이 시합은 뭐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시합이었죠. 그래서 또 아쉽게 그 타이틀 탈환에 박찬희 선수가 이제 실패를 하고 맙니다. 네. 그리고 3월에는 이제 타이틀 매치가 없었고 4월달에 그 김철호 선수가 이제 첫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그 장충체육관에서 그 일본에서 미래의 명챔피언이 되는 그 와타나베 지로를 상대로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. 이 시합 재밌었어요. 명승부예요. 네, 상당히 그 어떤 기술전이라고 할까요? 상당히 그 긴박감 있게 서로 아주 그 시속 게임을 벌리는 아주 재밌는 시합이었고 이 당시에 사실 와다나베는 그 10전짜리 풋내기였죠. 사실은 복싱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격투기 쪽을 좀 하다가 공수도를 하다가 이제 프로 복싱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도 중계반이 왔을 정도로 나름 뭐 기대는 하고 있었고 그 일본 쪽에서도 김철호 선수를 이때까지만 해도 그 오르노를 럭키펀치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챔피언 획득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중계반까지 파견을 했죠.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시합은 상당히 그 서로 밀고 당기는 아주 빡빡한 시합이 되었고 뭐 나름 복싱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시합이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합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. 근데 그 확실히 이겼는데 근소차지만 확실히 이긴 시합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. 이때 이제 그 채점은 그 이때 3심제로 했었죠. 그렇죠. 했는데 그 미국인 저지가 한 점 차. 그리고 아마 한두 점 차 이내에서 다 승부가 우리나라 이제 김진국 선배님이 2점 차. 또 일본 주심도 일본 부심도 한 점 차로 김철호 선수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일본에서는 좀 그 일본 매스컴은 상당히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. 복싱 매거진 기사가 났어요. 왜 일본 그 부심이 왜 점수를 그렇게 줬을까라고 났는데 사실 그 이 전해 이제 오구마 선수가 국내에 와서 박찬희 선수를 KO로 이기고 타이틀을 따가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치가 좀 더해진 것도 같고 김철호 선수가 이렇게 스태미너의 화신일 줄은 일본에서도 알 수가 없었죠 그때는. 사실 우리나라 팬들도
이날 시합에 이제 김철호 선수를 제대로 본 거죠. 진가가 이제 드러난 네. 시합이라고 그리고 볼 수 있어요. 뭐 오르노 시합은 챔피언 획득 시합이었으니까 봤지만 어떤 김철호 선수가 이제 중앙 무대에서 이런 대무대에서 시합하는 거는 우리나라 복싱 팬들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놀랬고 그 어린 나이에 저 정도 스태미나를 갖고 저 정도 복싱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는 어떤 롱런의 가능성도 그렇죠. 점쳐지고 또 이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좀 걸림돌은 2차 방어전이 그 미국의 윌리 젠센과 지명전으로 예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시합만 넘기면 어떤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예상을 하기 시작했죠. 그렇죠. 이때 나이가 만으로 20살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뭐 5, 6월 달에는 타이틀 매치가 없었어요. 네. 없다가 그럼 잠깐 뭐 그 보자면 상반기를 보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고 이때 이제 외국 잠깐 보자면 이제 해글러가 드디어 이제 1차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그 레전드 자리에 그 어떤 시작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페드로자나 산체스 같은 선수들 그리고 요때 이제 그 레너드 헌즈전이 이제 그 거의 결정이 되던 시기였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그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프로로 들어와서 이제 많이 진출하고 마이클 스핑크스 같은 선수가 이제 뭐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었죠. 그렇죠. 네. 하여튼 국내에서는 이제 그 90개의 욕구가 피해 다닌다는 그런 소문을 만들었었던 작은 타잔이었죠. 김한진 선수가 90개의 선수를 KO 시켰던 플로레스를 맞아서 7월 19일에 대구에서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 90개 욕구 선수가 롱런 가도를 마침내 2회 이제 접게 되죠. 그래서 3월이었나요? 그 90개 욕구 월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3월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거의 5년 넘게 이제 갖고 있던 타이틀을 프로레스와의 2차전에서 무참하게 KO로 지면서 벨트를 풀게 되는데 이 프로레스라는 선수가 좀 불가사의한 게 거의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내에서도 중견 정도? 그렇게 볼 수 있죠. 예, 뭐탑 레벨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90개 욕구와 한테만 강했어요. 하여간. 그러니까 이때는 프로레스의 어떤 수준은 뭐 멕시코에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. 아마도 우르스와처럼 뭐 럭키 펀치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프로레스가 이겼다기보다는 90개니 배터리가 다 되지 않았나. 그렇죠. 이제 그런 5년 생각이 이상, 들어요. 5년 이상 그 지금은 선수들이 세계를 정복하면 바로 이제 위체급을 또 넘보고 바로바로 올라가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다체급보다는 자기 타이틀의 방어 횟수에 어떤 그 중점을 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. 굉장히 그게 중요하던 시기였어요.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나라 유명우 선수나 장정우 선수도 대단한 게 그 오랜 기간을 그 체급을 맞춰가지고 그 계속 체급을 맞추면서 방어전을 이어나간다는 게 사실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. 요즘 복싱 팬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. 아무튼 90개 욕구는 76년에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고 뭐 5년 만에 지금 뭐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어떤 그 챔피언으로서의 그 수명도 거의 다한 상태에서 이제 프로레스를 맞이하여 가지고 KO패를 당하고 뭐 그 시합을 마지막으로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 프로레스를 우리나라 김한진 선수가 이제 대구로 불러들이죠. 정말 그 이 시합도 통쾌했는데 김한진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시합을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프로레스가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중견이래지만 그래도 멕시칸의 어떤 특유의 터프함이나 또 공격력은 갖고 있던 선수인데 물론입니다. 네, 우리 김한진 선수가 상당히 그 영리하게 시합을 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날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. 그렇죠. 7월에 대구였으니까. 7월에 대구니까 뭐 굉장히 더운데 멕시코도 뭐 더운 나라지만 이 프로레스가 경기 중반 넘어서 보면 그 지친 기색이 아주 역력하게 보이기 시작했죠. 네. 그래서 이때 뜻하지 않게 정말 그 KO를 이끌어내면서 뭐 세계 챔피언 2명이 또 되는 그런 쾌거를 맞는 경기였습니다. 그 기억에 이제 이날 중계 방송을 그 이미 고인이 되신 노병엽 씨가 해설을 했는데
시합 끝나고 뭐 화랑도의 정신이 뭐 멕시칸 투사를 기억나네요. 한번 막 그런 멘트를 하시면서 아무튼 내가 한여름에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. 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저 임준비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김철호 선수의 지명 방어전이 열흘 후에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이 시합은 이 시합은 이제 부산에서 열렸죠. 맞습니다. 이 시합은 시합 전에 예상은 김철호 타이틀이 위험하다. 그도 그렇고 이 윌리 젠슨 선수가 미국 본토에서 왔고 또 상당한 테크니션이고 굉장히 스피디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철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뭐 스텝이 빠르거나 약간 마당발이고 뭐 아주 스피디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티에스 파다스가 이 윌리 젠슨과 한번 해서 무승부를 한번 기록했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해 볼 때 김철호 선수가 타이틀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 시합 전 예상이었지만 뭐 김철호 선수가 아주 아주 끈질기게 끈덕지게 따라붙으면서 젠슨을 KO시키고 또 새로운 장을 열죠. 예. 맞아요. 이 경기가 그 국내 챔피언이 지명 도전자를 KO시킨 첫 번째 사례입니다. 네. 지명 도전자한테 한 번도 이렇게 후련한 시합을 하지는 못했었는데, 네. 정말 그 의외로 정말 잘 싸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1라운드 다 아주 시합을 잘 풀어 나갔고 젠센은 뭐 그 운이 없었던지 그 초반부터 왼쪽 눈이 부어 올라가지고 뭐 거의 나중에 시합 끝날 때쯤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감겨서 그 자신의 특기인 그 잽도 거리감도 잊어버렸고 김철호 선수의 그 아주 그 끈적끈적한 플레이에 완전히 말려들었죠. 말려들어서 네. 맞아요. 김철호 선수가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폭발을 했고 거기에 그 꾸준한 연습 그런 것이 굉장한 기량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 방어, 2차 방어전을 가질 때의 모습을 보면 와 정말 그 세계 챔피언다운 위용이 느껴졌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냥 평범한 선수 같았는데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갑자기 그 잠재력이 폭발하는 그런 선수들을 종종 뭐 국내나 국에서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. 예, 김철호 선수도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챔피언이 되고 나서 정말 딴 사람이 된 듯한 그런 시합들을 계속 연이어 선보이게 되죠. 이때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8월 초였는데 박종팔 선수랑 이상호 선수의 또 라이벌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해 여름이 굉장히 복사 이상호. 그렇죠. 예.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예, 뭐 이 당시에는 하여간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올드 팬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 정도는 우리나라 복싱의 르네상스 시대였죠. 맞아요. 네. 어느 체급에도 이렇게 그 굉장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붙어도 재밌었어요. 매주 재밌는 나날이었습니다. 복싱으로 보면. 예. 그리고 이제 여름의 끝자락인데 그 8월 30날 그 김태식 선수가 이제 그 WBC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.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졌고 오구마 쇼지를 이제 통렬하게 또 KO 시켰던 아벨라가 이제 1차 방어전을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 경기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. 이 시합은 아까 김철호 젠센 시합과는 틀리게 김태식 선수에게 그 상당히 희망적으로 예상이 나왔었죠. 맞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아벨라가 물론 오그마 쇼츠를 KO로 물리쳤지만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에서 칸토와 시합을 하는데 보면 좀 엉성한기까지 한 뭐 그런 스타일로 보였기 때문에 김태식 선수도 뭐 주먹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난타전을 해도 승산이 있고 뭐 판정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는 그런 예상을 받고 뭐 치러졌던 경기였죠. 네. 사실 아벨라가 국내에 오기 전에 이제 펀치력 하나만큼은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 외에 테크닉이라든지 경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식 챔피언이 충분히 유리하다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놨던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작년에 뭐 타이틀 뺏긴 시합도 실질적으로 뭐 진 시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시합은 상당히 그 김태식 선수가 두 번째 그 왕관을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상당히 갖게 했던 경기였어요. 제가 또 여기 갔었잖아요. 보려고 갔었는데 알고 있습니다. 너무 빨리 끝나서 TV 중계반에서 어쩔 줄 몰라서 계속 시간을 끌던 뭐 그런 뭐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도 있었죠.
이때 그러니까 그 멕시칸 파이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느끼게 해준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. 정면 대결을 선택했던 그 우리 김태식 챔피언이 야 그렇게 참 무참하게 그 쓰러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. 그리고 그 피니시가 좀 애매했던 게 그 맞고 막바로 다운된 게 아니고 뭐 등을 약간 돌리면서 가는데 레프리는 스톱을 안 시키고 카운트도 안 쉬고 그걸 아벨라가 추격을 해가지고 뭐 최후의 한 방을 먹여서 완전히 그냥 거의 실신하다시피 한 KO가 나버리는. 그게 그런 이제 결과가 되죠.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고 그 경기 끝난 다음에 관중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. 정말 그 어필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김태식 선수 코너 측에서 누군진 모르겠는데 네네. 아 김태식 선수는 공이 울린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는 레프리의 미스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등을 돌렸을 때는 스탠딩 다운이 있었을 그 때이기 당시에 때문에 스탠딩 다운을 줬어요. 카운트를 해줬어야 돼요. 예. 근데 그걸 그냥 놔두고 아벨라가 쫓아 들어가서 정말 그 참사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벨라도 김태식 선수가 등을 돌리니까 잠시 주춤거려요. 그렇죠. 주춤거렸다가 카운트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보면 뭐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뭐 근데 워낙 찰나일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밖에 없었고 아무튼 이 시합은 졌지만 1라운드부터 두 선수가 유감없이 그 난타전을 벌려서 잠깐 동안이지만 관중들을 굉장히 흥분시켰던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아우 중량급 경기 같았어요. 정말 두 그 강펀치가 맞붙었던 그런 아주 시합인데 좀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그 배석철 선수가 그 WBA의 주니어 벤텀급 그 WBC로 따지면 슈퍼플라이급인데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WBC는 작년에 우리 이승훈 선수가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서 그 신설된 WBC 슈퍼플라이급을 주니어 벤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WB에서 새로 신설을 하죠.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그 4강전을 치렀죠. 그렇죠. 예, 해서 구스타프 바이스가 그 일본의 자칼마루야마를 KO로 이겼고 우리나라의 배석철 선수가 그 라파엘 페드로자를 어렵게 이겼죠. 예, 국내로 불려서 어렵게 이겨서 4강전 신승이었어요. 신승. 예, 4강전에서 이제 그 이긴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 배석철 선수는 이 체급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오히려 김철호 선수보다 더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고 맞아요. 네, 면도날 펀치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주먹의 그 날카로움이라든지 그래서 세계 굉장히 그 근접한 선수로 많이 그 거론됐던 선수였죠. 외려 이제 김철호 선수가 도전했던 이 라파엘 오로노는 굉장히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구스타보 바야스는 전적은 많았지 미지의 선수였거든요. 네, 그 지금도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굉장히 그 시합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보통 뭐 7, 80점짜리 선수들이 많고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보면 4, 50점짜리 선수들이 많은데 이 구스타파 발라스 선수도 이 시합 전까지 벌써 50점이 넘는 그런 캐리어를 갖고 있었고 단신이지만 아웃복싱을 하는 테크니션 뭐 그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. 굉장한 테크니션이었죠. 아 근데 막상 붙고 보니까 배석철 선수가 뭐 거의 손을 못 쓸 만큼 그 바야스 선수의 그 십자 방어인가? 네. 그거 굉장히 그 인상 깊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십자방어를 하고 이 키가 작고 다리가 길다 보니까 십자방어 하면 거의 몸통은 때릴 데가 없는 그런 카바가 되는 특이한 선수였는데 워낙 스텝도 빠르고 또 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배석철 선수가 뭐 별 힘을 발휘 못했던 시합이죠. 상성도 너무 맞지 않았고 너무 또 상대를 모르고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8라운드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다가 부상 때문에 네, 눈 부상도 심하고 해가지고 레프리가 그 부상도 심하고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레프리가 스톱을 해가지고 이 세계의 꿈을 아쉽게 접게 됩니다. 네. 어쨌든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보면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장을 했어요. 네, 그 당시에 뭐 WBA나 WBC에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많이 그 시트를 줬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또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복싱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 타이틀 결정전에 나갈 그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
그 당시엔 그랬었죠. 맞아요. 한국 챔피언만 돼도 일단 세계 랭커의 레벨은 됐었고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달에 딱 한 달 후인데 10월 11일에 이제 김한진 선수가 첫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81년도는 김철호, 김한진 선수가 전부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타이틀 도전전이 그렇게 많던 해도 아니고 해서 아무튼 그 7월에 타이틀을 그 획득한 우리 김한진 선수가 대전에서 역시 그 1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. 전 세계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을 했던 분위기였는데 이 선수 알폰소 로페즈였는데요, 상대가. 이 선수 플라이급 챔피언이 되었을 당시는 상당히 무적으로 뭐 플라이급의 어떤 그 뭐 후대에도 레전드로 꼽힐 만한 그런 자질이 있던 선수인데 의외로 그 챔피언의 그 기간은 길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에스파더스를 네. 잘못 만나기도 했고요. 네, 그러고 오히려 이제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지낸 후에 라이트 플라이, 주니어 플라이로 체급을 내리는데 구시겐요코 선수가 세계 챔피언 당시에 도전했다가 또 KO패를 당한 적도 있고 해서 약간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뭐 그런 시기였죠.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다음 날 경기 다음 날 이제 뭐 여러 언론 기사에 뭐 로페스를 가지고 놀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완승이었습니다. 근데 뭐 채점은 상당히 빡빡하게 나왔었죠. 2대 0이 나왔었고 뭐 그 실제 시합보다는 좀 근소한 점수차로 그 페르토리코나 뭐 미국인 저지들이 시합 판정을 했는데 뭐 아주 무난하게 그냥 이긴 경기 뭐 이 정도로 평을 할 수가 있겠죠.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뭐 가슴 졸이지 않고 네. 봤던 그런 승부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전 개인적으로 네, 기억합니다. 그래서 이 시합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이제 다음 방어전은 한 2달 후에 일본 원정으로 할 것이다 하고 김한진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. 네. 그렇죠. 이제 다음 경기에 나오는데 네. 그리고 이제 11월 18일 날 그 김철우 선수가 3차 방어전을 갖게 되거든요. 네, 네. 도전자는 좀 전에 이제 임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구스타보 바야스와 그 주니어 벤턴급 초대 결정전에 나가기 위해서 4강전을 벌였던 자칼 마루야마가 국내로 들어옵니다. 예. 이 시합도 부산에서 열렸었는데 이 해에는 그 서울에서 별로 없었네요, 시합이. 주로 부산, 대구에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많이 벌렸었네요. 그러네요. 서울에선 두 번밖에 없었네요. 네. 김철우 선수의 방어전이랑 김태식 김태식 선수의 선수. 도전전 두 번밖에 없었네요. 그래서 이 자칼마르야마 선수는 뭐 잡좁하죠. 일본 챔피언이고 뭐 패배도 많았고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일본의 그 아마추어 출신의 에리트라든지 아주 유망주로 꼽히던 다 선수들을 잡아냈어요. 다 잡아내가지고 그것도 역전 KO로 많이 뭐 잡아냈습니다. 아주 치열한 난타전 끝에 아주 그 일본의 유망주들을 많이 잡아내고 그래서 일본 자국 내에서는 뭐 명실상부하게 그 슈퍼플라이급의 최강으로 꼽히고 김철호 선수에게 도전을 했는데 막상 시합을 뚜껑을 열어보니 김철호 선수를 잡기는 너무 느렸어요. 그레이드의 차이가 많이 났죠. 네. 김철호 선수는 그 월드 챔피언이었고 자칼 마루야마는 그냥 국내용 선수 정도. 그렇죠. 예, 해서 이 시합은 이제 9라운드에 그 자칼 마루야마 선수가 양쪽 눈이 완전히 감긴 상태에서 TKO패를 당하는데 그때까지 채점도 뭐 거의 김철호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던 그래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던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. 그렇죠. 2연속 지금 KO 방어를 하게 되는데 김철호 선수의 기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명해준 한 판이었습니다. 그리고 11월 18일에 이 경기가 있었는데 아마 11월 그 10일경쯤 될 거예요. 그때 박종팔 선수가 이제 베네수엘라로 원정을 가서 그 오벨 메이아스와 그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갖게 되거든요. 이기면 해글러 하는 거였죠. 그렇죠. 사실 세계 타이틀 매치만큼 비중이 있었고 그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중계 방송도 국내에서 했었죠. 했죠. 그때 생중계로 했었고 그때 박종팔 선수가 19연속 KO승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어요. 정말 그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아쉽게도 그 무릎을 꿇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중남미 원정전이라는 게 참 그 승리한다는 게 참 그 거의 굉장히 희박한 거죠. 어렵죠. 중남미 선수들이 또 아시아에 와서
뭐 A급 선수 아니고는 승리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저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서 이긴 건 참 대단한 거예요. 맞습니다. 뭐 일단 원정 가서 승리를 거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요. 뭐그 홍수환 선수라든지 후에 이제 최용수 선수가 아르헨티나 승리한 거는 일단 뭐 상대를 떠나서 상당히 그래도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합으로 생각이 됩니다. 박종팔 선수가 저도 이제 오벨메이아스라는 존재를 뭐 책에서 글씨로만 보다가 이제 그날 처음 봤는데 TV 화면으로 봤죠. 등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. 사이즈가 틀린 것 같았어요. 맞아요. 같은 체급이라고 해도. 그런데 또 뭐 그게 변이 될 수가 없는 게 헤글러 선수하고 박종팔 선수가 아마 신장이 비슷할 거예요. 박종발 선수가 크죠. 크죠. 예, 근데 헤글러가 뭐 더 작죠. 그 당당한 체격의 오베르메이아스도 또 헤글러 앞에서는 뭐 쪽을 못 쓰고 또 KO 당하는 거 보면 뭐 체격도 체격이었지만 레벨의 차이, 적재의 어떤 그 원정전의 부담, 뭐 모든 게 다 같이 복합돼 가지고 이제 패배를 당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참 이 시기에 동양권에서는 그 정말 무적이었는데 세계의 벽은 또 너무나 높았고 그래도 아쉬워요. 지금 생각해도 미들 슈퍼미들에서 박종팔 선수, 백인철 선수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뭐 큰 자랑입니다. 사실 일본에서 가끔 중량급 지금도 뭐 그 무라타 선수가 세계 미들급 챔피언 WBA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는 뭐 박종팔 선수나 백인철 선수는 아주 독보적이었죠.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아시아권에서 다시 그런 선수들이 나올까 싶을 정도의 그런 기량이었는데요. 이번 생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수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렵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그 자신감에 차 있던 김한진 선수가 그 일본으로 이제 도카시키 가소 선수를 맞아서 그 2차 방어전을 갖기 위해서 합니다. 예.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김한진 우리 선수는 굉장히 항상 밝고 또 후에 또 연예계도 꿈꾸는 어떤 그 엔터테이너의 기질도 갖고 있었고 코미디언이 꼭 된다고 선수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. 이 이름도 제가 이 김한진 님의 그 본명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환자가 홍수환 환자고 진짜가 남진 진짜예요. 그래서 스포츠와 그렇군요. 연예계를 아우르겠다 해서 이게 본명이 아니고 홍수환 환자와 남진의 진짜를 딴 거고 제가 이 김한진 선생님의 지금 본명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아무튼 뭐 해서 그 당시에 뭐 자기 시합이 아니라도 링에 올라갈 때 독특한 색깔의 양복을 입고 특이한 넥타이 매고 항상 그 좀 어필하려고 하셨던 뭐 그런 스타 기질이 좀 있으셨던 분이고 요즘 시대라면 굉장히 먹혔을 거예요.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시합은 이 페드로 프레스를 불러서 했던 어떤 그 챔피언을 불러왔을 때의 그 흥행에서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 챔피언을 불러오는 시합은 흥행은 적자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어떤 그 매니저를 위해서 이제 원정전을 가서 조금 그 국내전보단 큰 돈을 갖고 가볍게 한번 방어전을 치러버리라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갔었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독가스키였죠. 아무래도 90개의 또 후계자였고 근데 같은 교회의 짐 소속이었고 교회 집인데 뭐 이 선수는 그때까지 14승 중에 2KO였어요. 정말 물주먹이라고 정말 평가가 돼 있었죠. 물주먹이었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후에 장정구 선수하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어떤 주먹의 파괴력을 보였던 그런 선수였고 이 당시만 해도 전형적인 아마추어 스타일 때리고 빠지고 뭐 때리고 붙고 뭐 이런 정도였고 14승 2KO고 이 세계 랭킹에 든 것도 그 90개 요거와 했던 그 김용현 선수 이기고 그냥 세계 랭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김한진 선수로서는 좀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갔던 원정전이었죠.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많은 펀치를 맞았어요. 난사당했습니다. 난사. 물론 이제 맞고 크게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 정말 많이 맞았던 그런 경기예요. 뭐 7, 80년대 그 유명한 해설가이신 오일영 씨 말씀대로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정말 그 위력 없는 펀치지만 맞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뭐 제대로 주먹 한번 맞춰보지 못하고
잔번지에 그냥 무너진 그런 시합이 되고 말았죠. 네. 그렇죠. 참 아쉽게 타이틀을 그 5개월 만에 날린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7월 예상 그래서 이 원정전이 꼭 그 제가 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 원정전을 갔었어야 되나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물론 지난 얘기지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도카시키 선수는 굉장히 단명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래도 많이 그 방어전을 하고 좀 연명을 하게 되죠 이후에. 사실 그 루페 마데라와의 1차 방어전은 정말 그 완벽한 편파 판정이었어요. 그렇죠. 네. 그 마데라라는 그 도카시키 어떤 숙적이었는데 네. 그걸 이제 넘고 우리 김성남 선수라든지 또 김환진 선수와의 리매치, 네. 그 이나미 마사와루와 2차 방어전을 했을 네.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5차 정도까지 이제 방어를 가게 되는데 네. 사실 도카시키의 진가는 WBA 타이틀을 상실한 후에 그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. 예. 좀 전에 임준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정구 선수에게 도전할 우리나라는 이제 김철호 선수 한 명만이 세계 챔피언을 보유한 채 81년도를 마치게 되죠. 그렇죠. 고군분투하는 이제 김철호 선수가 됐는데 80년도에 지난 시간에 더듬어 보니까 15번의 타이틀 매치가 있었는데 네. 81년도에는 이제 10번이에요. 10번으로 줄었고 82년도가 이제 그 좀 기대가 됩니다. 다음 시간에 82년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82년도에는 뭐 최충일 선수도 시합을 했고 우리가 또 영원히 또 잊어서도 안 될 그런 김득구 선수의 시합이 또 82년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시합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또 얘기를 같이 해보죠. 자, 오늘도 그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. 오늘 임준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